기찬의 유언장에 왜 장부가 들어있었을까요? 제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유언장이라고 하면 보통은 간단한 고백문이나 짧은 유서가 전부일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눈앞에 놓인 봉투 안에는 달랐다. 오래된 장부 사본이 함께 들어있었던 것이다. 종이에서는 묵은 먼지 냄새가 풍겨나왔고 그 안에는 이미 고인이 된 강규철의 비자금 내역이 촘촘히 기록돼 있었다. 장부를 펼치자 날짜와 금액, 거래처 이름이 빽빽하게 나열돼 있었다. 제인의 눈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떨렸고 도윤과 오성도 숨을 고르며 그 내용을 따라가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장 근처였다. 익숙한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세리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세리 제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방 안의 시선이 모두 세리에게 향했다. 이 장부가 세리의 손에 들어간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된 이야기였다. 강규철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어느 날 기찬은 규철의 과거 거래처 중 한 사람과 은밀한 통화를 나누고 있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규철이 남긴 돈이 아직 안전하게 보관돼 있나? 라고 묻던 순간이었다. 그 통화를 세리가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날 이후 세리의 마음속에는 불씨가 붙었다. 그녀는 규철이 생전에 비자금을 남겼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돈의 정확한 행방이었다. 세리는 몇 차례 흔적을 쫓았지만 아직도 전부를 손에 넣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비자금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장부는 그녀가 손에 쥔 유일한 단서였다. 제인은 장부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극까지 세리가 쥐고 있었던 거네요. 사진이 훼손되어 집으로 도착했을 때 느꼈던 공포, 기만이 집요하게 그려온 계단 그림들, 그리고 이제 눈앞에 놓인 장부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집안 자체를 뒤흔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도윤은 손을 탁자 위에 올리고 무겁게 말했다. 결국 우리를 흔들어 온 건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안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네요. 오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린 늘 바깥을 의심했지. 하지만 내부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세리는 순간 눈빛을 바꾸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내가 비자금을 쥐고 있다고. 증거라도 있어? 다들 날 몰아세우려고 꾸며내는 얘기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장부와 통화, 그동안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방 안의 모두는 더 이상 우연이라 믿을 수 없었다. 제인은 장부를 덮으며 손끝을 떨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장부 한 권이 던진 파장은 돈과 범죄를 넘어 집안을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호성은 한때 거짓과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었다. 불길 속에서 도윤의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날 이후 그는 늘 도망자처럼 살았다. 그러나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승우에게 친부임을 고백했고 아들의 눈빛 속에서 용서 아닌 수용을 받았다. 또한 미란과의 혼인신고도 승낙받으며 비로소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섰다. 오성의 삶은 더는 도망칠 이유가 없는 자리로 밀려오고 있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니었다. 승우가 아버지를 받아들여 주었지만 오성은 스스로에게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오래 붙들어온 거짓을 끊어낼 기회라 믿었다. 그의 앞에는 도윤이 있었다. 도윤은 삼촌이라 부르면서도 오성을 향한 감정이 늘 복잡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그 억울함을 껴안은 채 살아온 그의 삶은 원망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도윤은 분노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원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덮여있는 한 자신도 집안도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삼촌,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숙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가 도망쳤던 과거를 자기 입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두고 도망친 죄,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죄, 그걸 스스로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끝입니다. 오성은 조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도윤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성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증오에 짓눌려온 사람이 마침내 분노를 넘어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눈빛이었다. 오성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몰락이 아니야. 숙자가 자기 입으로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래야 우리 모두의 복수가 끝난다. 도윤은 미세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삼촌을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 오늘 오성의 대답은 달랐다. 그가 더는 숨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만큼은 믿어보겠다. 하지만 도망치면 그땐 끝이다. 승우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내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이제 막 친부를 받아들였지만 아버지를 믿는다는 건 여전히 낯선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다르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도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승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승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다. 도망치지 않겠다. 나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진실을 마주하겠다. 오성은 아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그것은 그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승우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잃지 않으려면 끝까지 도망치지 않아야 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방 안에는 장부가 던진 파장이 여전히 무겁게 감돌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결심은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말했다. 삼촌, 약속하세요. 숙자가 자기 죄를 모두 말하게 만들겠다고. 그것만이 아버지를 위한 길입니다. 오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다. 더는 숨지 않고 진실을 드러내겠다. 내가 앞장서겠다. 도윤은 삼촌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서 예전과 다른 무언가를 확인했다. 승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불안했지만 그 불안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움트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결심을 품고 있었다. 삼촌과 조카, 아버지와 아들. 복잡한 관계와 오래된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으로 진실을 향한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병실 안은 낮인데도 불 꺼진 듯 어두웠다. 위안 말기로 쇠약해진 기차는 침대 위에 누운 채 숨을 고르며 작고 낡은 캠코더를 켰다. 붉은 불빛이 켜지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기차는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듯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나는 지호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검사 결과지를 보고서야 알았다. 목소리는 거칠고 약했지만 또렷했다. 그 충격 속에서도 나는 세리가 저지른 죄를 외면했다. 세리가 규철의 비자금을 알고 집안을 무너뜨리려 할 때도 막지 못했다. 아니, 막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을 이어갔다. 더 큰 죄는 따로 있다. 기만이 은호를 납치했을 때 나는 그 사실을 은닉했다. 가족을 지킨다는 핑계로 침묵했지만 결국 나는 범죄를 감싼 사람이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윤은 이를 꽉 물었고 제이는 눈가를 떨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승우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았다. 이 고백은 도망이 아니라 책임이다. 기차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 옆에 앉아있던 기만이 두 손을 꼭 쥐고 몸을 웅크리더니 아이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기만에게 향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다. 은호 미안해. 세리 누나도 나를 시켰어. 근데 나도 잘못했어.
짧고 서툰 고백이었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다. 지금까지 흐릿하게만 드러났던 진실이 김한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은호 납치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고 세리가 배후에서 공모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었다. 세리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그만해. 머리 다친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믿을 수 없는 말이지 않나?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억지로 크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떨림은 모두의 눈에 보였다. 제인은 손을 떨며 김한을 바라봤다. 김한아, 누가 시켰다고 했어? 세리 누나가 뭐라고 했어? 김한은 눈을 크게 뜨고 울먹이며 대답했다. 사진 보내라고 했어. 안 하면 혼난다고 했어. 무서웠어. 도윤의 주먹이 떨렸다. 그는 세리를 향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세리 씨, 이제는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김한의 기억이 흐릿하다고 해도 이토록 반복되는 고백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리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외쳤다.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김한 말 하나로 다들 나를 범인 취급하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 기찬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세리, 이제는 그만해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나는 내가 지호 문제를 숨긴 것도 비자금을 빌미로 집안을 흔들려 한 것도 다 봤다. 나는 외면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감추지 않겠다. 세리는 눈물이 맺히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늘 도망쳤잖아. 내가 아니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어. 김한도 지호도 결국 내가 안고 가야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 같았지만 방 안의 누구도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기찬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힘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라도 죗값을 치르겠다. 하지만 넌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했구나. 그 말은 칼날처럼 세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서 있었고 누구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이 순간 진실이 무너뜨리는 건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감춰온 시간이다. 승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고백이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승우의 내면을 흔들었다. 제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낡은 가족 사진에 긁힌 자국, 장부에 남은 기록, 그리고 김한의 낙서와 오늘의 고백.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 무거운 순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로 방안을 뒤덮고 있었다. 숙자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는데요.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났고 조사관의 질문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어요. 그날 불길을 보고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숙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가 작게 대답했죠. 도망쳤습니다. 그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다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사망보험금에 손을 댔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던 제 마음을 권리라고 부르면서요. 변명 대신 사실을 고르는 목소리였는데요. 조사관이 누군가의 지시였습니까? 라고 묻자 숙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 판단이었습니다. 내내 지고 다닐 판단이요. 사인과 지문이 찍히는 동안 복도 끝에서 오성과 도윤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아꼈는데요. 도윤이 낮게 한마디 했어요. 삼촌, 이걸로 아버지 이름이 조금은 덜 막혀 보이네요. 오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우리 몫은 남았지. 보고서 더 들여다보고 불길 당시 기록 다시 확인하자. 세리는 다른 쪽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는데요. 아직 찾지 못한 비자금 잔액이 어딘가 남아있다는 집착이 그녀를 잡아끌고 있었어요. 규철 사망 이후 기찬이 제3자와 낮은 목소리로 나눈 통화. 그때 흘러나온 단어, 날짜, 보관 장소의 힌트 조각들이 세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조합되고 있었죠. 장부의 빈칸에다 붉은 펜으로 대여금고, 위탁 계정, 브리지 회사, 그 같은 메모를 덧댔고 은행 로비에 앉아 내부 동선을 관찰하거나 예전 거래처 주소를 밤늦게 찾아가 비어있는 사무실 유리문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아직 남아있어. 분명 남아있어. 그 말이 어느새 주문처럼 입에 붙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붙는 그림자도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계좌 추적 영장이 떨어진 상태였고 인화소 접수장과 택배 기록, 장부 사본의 유통 경로까지 서로 물려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병실에서는 기찬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캠코더는 이미 꺼졌고 녹화된 유언 파일은 담당자에게 인계되었죠. 그는 한동안 숨만 고르다가 가까이 다가온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이 먼저 말했어요. 방금 그 파일 사본 확인했는데 편집 없이 그대로 제출된다고 합니다.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좋아. 누락도 미화도 없이 가는 게 좋아.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는 낮게 덧붙였어요. 은호 얘기는 용서하지 말아라. 제인은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어요.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은호에게 사죄하는 마음은 끝까지 않고 가.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기찬은 가슴이 싸해졌는데요. 그래도 그 담담함이야말로 앞으로 이들이 견뎌야 할 시간의 표준이 되리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기만은 보호관과 발음을 연습했어요. 나도 잘못했어. 세리 누나도 시켰어. 문장을 끊어 말하는 습관 때문에 끝맺음이 흐려지곤 했는데 보호관이 끝까지 말해 숨지 말고라고 알려주면 기만은 고개를 끄덕였죠. 숨지 말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는지 기만은 종이에 숨지 말고라고 몇 번이나 따라 적어두었어요. 도윤이 들여다보며 물었죠. 기만아, 오늘은 괜찮아? 기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어요. 괜찮아. 무섭지만 말할래. 그 짧은 대화가 주는 울림이 꽤 컸는데요. 머리를 다치고 기억이 덜 자라난 상태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자기 입으로 말해보겠다는 의지라는 게 분명히 느껴졌거든요. 오성과 도윤은 자료를 묶어서 검찰 민원실 창구에 제출했어요. 봉투 겉면에 참고자료 장부 사본 인화소 접수장 택배. 영수증록 요약이라고 손글씨로 적어놓고 접수 번호가 찍힌 영수증을 2장 받아 하나는 제인에게 전했죠. 제인은 영수증을 보관함에 넣으며 다짐했어요. 이건 우리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제도 위에 얹어야 하는 기록이에요. 오성이 맞아요. 사람 말은 바람을 타지만 번호는 남거든요라고 거들었는데요. 그래서였는지 모두의 어투가 과장이나 포효 대신 간단한 번호와 날짜, 항목으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흥분의 시대가 지나고 문서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죠. 세리는 밤새 도면 같은 메모를 여러 장 그렸고 결국 한 곳을 찍어 들어갔어요. 오래된 상가 건물 지하, 임차인 명부에 이름을 남겨두지 않는 형태로 쓰여왔다는 대여금고. 관리인에게 보관증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대며 접근했는데 관리인이 신분 확인과 열쇠, 지정인 서류를 요구하자 세리의 표정이 굳었죠. 그럼 담당자 호출해요. 바로. 다만 호출된 건 담당자가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던 수사팀이었어요. 로비 CCTV에서 그녀의 동선을 추적하던 이들이 건물 후문에서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그 순간 세리는 알았어요. 자신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던 그 길이 동시에 자신을 향해 닫히는 문이기도 하다는 걸요. 아직 열리지도 않은 금고인데 왜 벌써 추궁부터 하시죠? 세리가 반문하자 한 수사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열지 않아도 됩니다. 찾으려 한 흔적만으로도 충분해서요. 병원 쪽에서는 또 하나의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찬이 담당 의사와 상의해 자필로 진술서를 한 장 더 썼어요. 나는 기만이 은호를 납치했을 때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 끝에 사건을 은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며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짧고 명료한 문장이었죠. 그는 사인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숨을 고르며 웃었어요. 문장에 핑계를 붙이면 죄가 하얘질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핑계 없는 문장이 더 단단하더라고요. 숙자의 진술이 공식화되자 도윤은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낡은 화재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그동안 쳐다보지도 못했던 서류였는데 이제는 문장 하나씩이 선명하게 들어왔죠. 그는 해당 일자의 소방대 출동 기록과 보험사의 심사 의견도 함께 대조했는데요. 그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목숨부터 챙긴 흔적이 많네요. 삼촌, 우리도 그날 이후 각자 자기 변명을 챙기느라 오래 돌지 않았습니까? 오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변명 대신 문장을 챙기자.
사실만 남기는 문장. 두 사람의 대화가 짧아졌는데 짧아질수록 밀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제인은 기금 서류와 상담 연계 협약서 문안을 다듬었어요. 장학기금은 도윤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고요. 별도 계정엔 가족 강요 사적 폭력 피해자 지원을 붙여요. 익명 접수 가능, 초기 상담 비용 전액 지원, 법률 연결까지. 도윤이 망설였죠. 아버지 이름이 또 이용될까봐 겁나긴 합니다. 오성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막으면 되죠. 이번엔 우리가 막아요. 제인은 펜끝을 멈추고 웃었어요. 우리가 막는 것도 좋지만 막을 필요가 없는 구조를 함께 만들죠. 기록과 절차로요. 김한의 조사 일정이 잡힌 날 보호관이 준비됐니? 라고 물었고 김한이 숨지 말고라고 따라 말했어요. 조사실 안에서 그는 한 문장씩 끊어 또렷하게 말했죠. 내가 했어요. 은호 미안해요. 세리 누나가 시켰어요. 근데 나도 잘못했어요. 조사관이 왜 했니? 라고 묻자 김한은 잠시 멈추더니 무서워서요. 혼날까 봐요 라고 답했어요. 그 대답이 애처롭지만 동시에 수사 기록에선 가장 중요한 동기로 남았는데요. 강요와 공모, 취약한 상태의 이용이라는 키워드가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머리 다친 사람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할 여지도 있었지만 김한의 표현은 조사마다 일관되었고 장부와 택배 내역, 인화소 접수장과 맞물려 혼자 꾸며낸 이야기라는 반론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어요. 오후가 저물 즈음 검찰 접수실에서는 증거 상자가 봉인 테이프로 밀봉되었는데요. 바코드가 찍힌 스티커가 켜켜이 붙고 봉인지의 회봉 시 법적 처벌 문구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성과 도윤은 봉인 절차를 끝까지 지켜봤고 승우는 접수번호가 적힌 영수증 사본을 휴대폰으로 찍어 제인에게 전송했어요. 제인은 확인했어요. 번호는 좋네요 라고 답장을 보냈죠. 누군가는 번호가 뭐가 좋아? 라고 묻겠지만 이들에게는 번호와 문장이 곧 버팀목이었어요. 감정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KBS 드라마 여왕의 집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7시 50분에 방영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아요.